시골 마을 김가족의 배경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는 고즈넉한 전통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먼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인 이곳에는 김남식 가족이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집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뒤뜰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버드나무가 한국전쟁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김남식은 오랜 세월 농사를 짓고 사는 평범한 농촌 남자였으나 늘 고단한 삶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번민해 왔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희는 전형적인 시골 안악으로 집안일과 마을 일을 성실하게 돌보며 자식 농사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외아들 김태연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직도 했으나 부모님의 사정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태연의 아내 박혜진은 도시에서 자란 현대적인 여성으로 결혼 후 시골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녀에게 시골살이는 외부인의 차가운 시선과 오랜 기간 뿌리내린 가족 내의 무언의 질서,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어두운 전통들을 매일 마주하는 싸움이자 때로는 소외와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씨 가족이 사는 마을은 한때 교통도 불편하고 정보도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기에 이웃들 간의 유대관계는 깊었으나 외지인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을의 소문과 미신, 오래된 신앙이 일상에 스며 있었습니다. 특히 김씨집 뒤편의 버드나무는 A마을에서도 악명 높은 귀신나무라 불리며 아이들과 여성들은 저녁 무렵 가까이 가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승되는 무언의 규칙과 위계 질서, 가족 문제는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각자의 속내와 비밀, 그리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갈등들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힘든 경제 사정, 현대와 전통의 충돌,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처와 욕망이 마치 버드나무의 복잡한 뿌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시골의 시간은 늘 느리게 흘렀고 덕분에 혹은 그 탓에 집 안팎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조차 누구의 눈에도 쉽게 띄었습니다. 낮에는 산사의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이 강원도 마을이 한국 농촌의 평범한 단면이라 할지 모르지만 김 가족의 집 안에는 외부인이 결코 눈치챌 수 없는 어둡고 무서운 기운이 엉켜 있었습니다. 이런 침침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겉으론 평화를 꾸미는 가족 사이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점점 집안을 뒤덮으며 모두의 삶을 조용히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부부 생활 김태현과 박혜진의 결혼은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특히 혜진이 도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골 사회의 고루한 시각과 편견은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을 조용히 압박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세대 가족 구조 안에서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묘한 거리감이 쌓여갔다. 결혼 초기 태현은 아내에게 늘 다정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낮 동안 태현은 논밭을 오가며 일을 돕는 척 하다가 종종 마을 친구들과 술자리에 늦게 들어오곤 했다. 혜진은 홀로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도움 요청, 복잡한 마을 행사에 끼어들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시골 마을의 전통적인 부부관계에서 벗어난 관점을 가진 혜진은 종종 자신이 같은 집에 살아도 한없이 외로움을 느꼈다. 부부의 밤은 아무도 모를 신비로움과 침묵으로 채워졌다. 다른 부부들과 달리
두 사람의 침실에서는 종종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현은 겉으론 자상해도 내면에 알 수 없는 강박과 욕망을 숨기고 있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이나 짜증을 표출했다. 혜진은 남편의 눈빛과 손길에서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 남편이 원하는 아내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부로부터 보호받고자 들여온 존재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지나치게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며 거부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말로 꺼내기 힘든 날이 많았다. 풍습과 눈치, 가족 간의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혜진은 본인의 욕구와 두려움을 모두 억압하며 살아야 했다. 때로는 남편의 애정 표현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갔다. 가끔은 남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고정되어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도 받았다. 어느 날 밤, 혜진은 누군가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듯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옆을 돌아보면 남편은 곤히 자고 있었다. 깨어나면 반드시 곁에 있는 남편. 그러나 침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와 두려움이 서서히 확산됐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어야 할 신혼방은 점점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서늘한 그림자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하는 중에도 시선을 느껴 돌아볼 때가 있었고, 저녁에는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불안이 점점 커졌다. 혜진은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태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짜증을 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적응하면 돼. 라는 말에서 혜진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단 말 못할 비밀이 하나둘 틈을 벌리기 시작했다. 행복한 부부라는 단어는 혜진에게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부부의 침묵 속에서 이 집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점점 더 그녀의 삶을 조용히 파고드는 듯한 오싹함이 한층 짙어지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버드나무에 대한 소문. 김씨집 뒷뜰에 우뚝 선 낡은 버드나무 한 그루는 마을 전체에 오래전부터 괴조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 나무는 마치 마을의 역사를 관통해온 묵직한 산 증인처럼 짙은 그늘로 집과 뒷산 사이를 평소에도 음산하게 물들였다. 강원도 마을 사람들에게 이 버드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누구는 이무기나무라 불렀고 누구는 슬픔의 나무라고도 했다. 이 나무에 관한 소문과 전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괴기스럽고 기묘해졌다.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버드나무는 한국전쟁 때부터 수많은 피를 품었지. 도망치던 사람, 억울하게 죽은 귀신, 이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이리저리 떠돌던 원혼들이 그 뿌리에 갇혀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한 거야. 실제로 밤중에 버드나무 쪽에서 이상한 울음소리, 아이 웃음소리, 때때로 여인네의 흐느낌이 들린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누군가는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엔 쌀쌀한 냉기가 돌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잎이 떨린다 했다. 버드나무 인근에서 길을 잃은 동물이나 원인 모를 병으로 앓는 가축이 늘어나면서 저주받은 나무란 손가락질이 점점 커졌다. 특히 해가 저물고 취기가 오른 젊은 남자들이 장난삼아 그 나무 아래를 지나다 실종된 적이 있다는 소문은 아직까지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사라진 이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 심하게 앓거나 입을 열지 못한 채 평생 나무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경로당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적막한 밤 누군가 버드나무 아래서 혼잣말을 들었다는 소문이나 검은 그림자가 가지 사이를 미끄러지듯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부모로부터 밤에 버드나무 밑에 보낸다 라는 협박을 듣곤 했다. 그러던 아이들 중 며칠간 꿈에 한복 입은 여인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밤마다 잠꼬대를 했다는 사례도 들리곤 했다.
오래된 무속인이나 촐로들은 이 나무 아래에 무언가 초혼처훈을 부르는 부적, 예전 마을 공동체가 정한 금기문을 숨겨놓았다고 은근히 입을 모았다. 사람 머리가 박힌 자리가 있다더라. 그 자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한밤중 그 나무에 쌀밥이나 술잔을 놓으면 안 된다. 는 식의 금기가 전해지며 소수의 용감한 청년들이 이를 무시하고 장난을 쳤다가 엄한 병에 걸리거나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이 마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 특이하게도 김씨 집안에서는 예전에 버드나무 밑에서 어린아이의 공이나 나무가지, 때 묻은 헝겊 인형이 자주 발견됐다. 아마도 마을 어디선가 끌려온 기억과 사연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 아닐까 하는 오싹한 추측이 따라다녔다. 그런 가운데 김남식과 이선희 부부는 겉으로는 소문을 믿지 않는 척했지만 은근히 해질 무렵이면 뜰 뒤편을 피하곤 했고 저녁이면 후산문을 열어두지 않으려 애썼다. 최근 들어 마을에 외지인이 드나들거나 도시에 살다 돌아온 이들이 버드나무의 전설을 흘려넘기려 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밤에 딸린다. 저 집에 사는 며느리는 늘 아픈 게 저 나무 탓이라고 무언의 긴장감으로 입단속을 시키곤 했다. 버드나무의 잔영 찬 잉은 평범하고 고요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나무는 늘 보고 있다.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과거의 비극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존재했다. 이런 이유로 김씨 가족 역시 조용히 애써 내색하지 않은 채 버드나무와 함께하는 매일을 지나간 세월의 틈에서 점점 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설날과 운명의 잔치 설날이 다가오자 김씨 집은 며칠 전부터 세찬 바람과 함께 분주함이 감돌았다. 설 준비는 농촌에서 단순히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었다. 마을 어귀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겨울의 쓸쓸함 속에도 곳곳에서 설을 맞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선희 여사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대로 손수 떡국을 만들고 잡채와 각종 전, 구이, 나물, 탕을 정갈하게 준비했다. 김남식은 마당을 쓸고 대문과 창호지를 새로 손보며 집안 곳곳을 단장했다. 집안의 먼 친척들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일 기회였다. 시골에서는 설날이 그 해 첫 대대적인 가족 모임이자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오랜만에 보는 사촌들과 오촌들,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은 김씨 집 사랑채에 둘러앉아 예시이야기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이들은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웃음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혜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도회지에서 자라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진짜 한국식 설날의 풍경이었다. 새벽부터 쑥쑥 뿌연 김이 오르고 온 집안이 음식 내음, 한복의 화려한 색, 어르신들의 덕담,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 어른들의 사소한 눈짓과 속삭임, 마치 무언의 규율로 움직이는 듯한 가족들의 모습에서 설명하기 힘든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비록 모두가 웃고 떠들었으나 저녁 무렵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마당과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떡국이 한 그릇씩 돌고 차례상이 차려지고 세배를 올리는 흐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주하는 친지 중에는 어딘가 표정이 굳은 이도 있었고 늦게 도착한 작은 아버지는 마루 한쪽에서 묘한 한숨을 내쉬었다.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쪽에서는 사소한 오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어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들었다. 오늘 밤엔 절대 뒷마당 나가지 말거라 라는 말을 이웃 아주머니들도 되풀이했다.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하는 뭔가 외부인이 모르는 금기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이 하나 둘씩 장작불 주위에 모였다. 오래된 전통대로 이야기꽃이 피었다.
전쟁 때 겪은 비극, 버드나무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소문, 마을에서 묻지 않아야 할 불문율 등이 잠깐 언급되다가도 금방 농담과 웃음으로 넘어갔다. 혜진은 그 안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오래된 상처와 이야기의 파편들이 조심스럽게 교환되는 것을 목격했다. 설날 밤은 다른 어느 때보다 깊고 길게 느껴졌다. 바깥은 눈과 찬바람 때문에 어둡고 적막했다. 가족과 손님 중 몇몇은 술 기운에 못 이겨 넓은 마루, 커다란 온돌방, 창호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저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이상하게도 혜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을 맴도는 싸늘함,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 그리고 아이와 노인조차 쉽게 머무르지 않는 뒷마당에 운치 있는 정적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혜진은 밤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몇 번이나 삐걱대는 창호지골이, 그리고 어둡게 드리운 버드나무 그림자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녀 곁에는 남편 태연이 술에 취해 잠들었고 방 한켠에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친척들이 나지막히 자는 숨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낮은 말다툼의 소리도 스며들었다. 그 운명의 밤, 모든 가족들은 각자의 고민과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었다. 그리고 바로 그 설날 밤 이후 혜진의 삶과 이 가정, 이 집, 그리고 마을 전체에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서서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공포의 첫날 밤, 첫 번째 공포의 밤은 눈이 내린 뒤 유난히도 적막하고 기이한 공기마저 돌던 겨울날 밤이었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운 뒤 방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조용히 잠든 듯한 온돌방 안. 남편 태연은 피곤함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방 한쪽에서는 시어머니의 약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부엌 쪽 문을 조심조심 열었다. 시골집 특유의 외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과 어둑한 버드나무 그림자가 유난히 음산해 보였다. 몸을 가누며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묘하게도 등 뒤에서 누군가 시선을 보내는 듯한 소름이 온몸을 스쳤다. 침구에 몸을 뉘이고 곧 잠에 들려던 찰나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이상스러운 냉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불 속에서 낯선 손끝이 천천히 그녀의 다리와 팔다리를 더듬는 느낌이 엄습했다. 혜진은 처음에는 남편의 장난쯤으로 생각했으나 그 촉감은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하며 인간의 손길이라기보단 이질적인 무엇처럼 느껴졌다. 잠결에 몸을 움직여보지만 몸이 무겁게 누르듯 내려앉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 손길은 점점 집요해졌고 어디에선가 희미한 속삭임이나 흐느낌 같은 소리도 들렸다. 그녀의 숨이 막힐 듯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머릿속은 설마 귀신인가? 내가 이상한 꿈을 꾸는 건가? 하는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온몸에 힘을 주어 난간을 버티는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 태연은 여전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덮고 옆에서 자고 있었다. 순간 현실과 환영이 뒤섞인 채로 혜진은 덜덜 떨며 온몸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간신히 새벽녘이 되어 겨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 안에는 여전히 뚜렷한 한기의 잔재와 몸의 일부에 붉게 남은 손자국과 멍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한 그 밤의 공포는 이후로도 혜진의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 밤 이후부터 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아와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았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 밤의 얼음 같은 손길, 억눌린 숨, 누군가 곁에서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생한 공포가 몸속을 타고 돌아다녔다.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고 사소한 소리나 그림자도 자동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도 습관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불안에 시선이 흔들렸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울 때면 이불 아래에서 또 다시 희미한 한기가 스며들지 않을까 두려워 조심스레 다리를 모으곤 했다. 심장이 계속 격렬하게 뛰고 눈꺼풀이 무겁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다. 혜진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설명하려 해도 꿈꾼 거야, 피곤한 거겠지 하는 식의 건조한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만 홀로 이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고 믿을 곳 없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더 깊이 우울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의 표정까지 점점 낯설어짐을 깨달았다. 밖에 나서거나 마당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치 버드나무 방향에서 누군가가 시선을 보내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사람들이 말을 건네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상상을 한 걸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과 자기 비난, 그리고 현실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혼란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보통의 악몽과는 분명히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다는 막막한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 혜진은 그날 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뒤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뜻밖이었다. 남편 태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피곤해서 꿈을 꾼 거야. 이런데 살면 원래 신경이 예민해져. 걱정 마. 라고 무심히 넘겼고 시어머니 이선희 역시 예민해서 그렇다. 시골에는 별 희한한 소문도 많으니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고 다독였다. 가족은 그리고 집안의 공기는 어젯밤의 그 공포와는 전혀 무관한 듯 평온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었다. 자신의 극도의 공포와 현실 같은 악몽을 가족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현실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졌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기에 그녀는 점차 침묵 속에 갇히게 되었다. 혼자만의 두려움을 감추어야 하는 심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고통이었다. 누군가의 시선, 한밤중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항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멍자국을 스스로 접어두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불안과 소외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 집, 이 가족 안에 감춰진 더 커다란 진실이 있지 않을까. 내가 겪은 공포가 단순히 잠시 스쳐가는 환상일 뿐일까. 두 가지 의심이 뒤엉켰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집안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점점 힘없이 외로움에 잠식당해갔다.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밤이 오면 안절부절 불안을 떨쳐내려 애쓰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고립된 감정은 일상 전반으로 파고들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면 혜진의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누가 곁에 와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와 공포가 모두 무시당한 채 점차 가족의 일상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쳐 보이고 자신의 표정조차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에 시달리며 혜진은 실존적 공포와 환상 사이를 오갔다. 이불 속에서는 다시 한번 그 차가운 손길이 다가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면 속삭임과 흐느낌이 재현될까 두려워 매 순간 조심했다. 가끔 마당이나 부엌을 지날 때마다 등 뒤에 무언가가 따라다니는 듯한 환청까지 생겼다. 이런 변화에 가족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선을 피하고 일부러 무관심하게 군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자기 안의 불신과 남몰래 커져가는 공포는 집안을 샅샅이 뒤덮기 시작했다. 혜진은 스스로 미쳐가는 것은 아닐지, 혹은
이 집에서 감춰진 원한과 비밀이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고 마침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침잠하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말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끔찍한 진실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물리적 증거와 의심혜진의 신체에 남은 멍자국과 손자국은 점차 가족 내에서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피곤이나 실수로 생긴 상처로 치부했던 남편 태현도 점점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띤 이상한 자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넓어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태현은 밖에서 누군가 침입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집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품었다.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밤이면 욕실 근처와 안방 창문에 임시로 장애물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서로 불신을 품고 그런 변화에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채 점점 침묵 속에 갇혔다. 며칠 후 혜진은 혼자 샤워를 하다가 욕실 벽면에 희미하게 번진 손바닥 모양의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아이 혹은 여성의 작은 손 같았지만 형체가 뚜렷하지 않아 더욱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겨우 참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남겼다. 사진을 본 태현은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집안 곳곳에 비슷한 얼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점차 신경이 곤두섰다. 태현은 밤마다 의심에 휩싸였다. 혹시 누군가 집에 침입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집안 어딘가에 숨겨진 출입구가 있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 쥐죽은 듯한 시골 마을이라도 집안의 불길한 기운과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쌓이자 그는 아내 곁에서 자는 동안 칼을 베개 밑에 넣어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스로조차 비합리적이라 느꼈지만 강박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아내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이들 부부는 점점 지쳐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태현은 잠든 아내가 자주 악몽에 시달리며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한밤중에 갑작스레 괴상한 소리를 내지르거나 목소리가 바뀐 채로 잠꼬대를 하는 장면을 접하면서 묘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더욱 이상한 것은 곁에서 지켜볼 때마다 창문 너머 어두운 마당 쪽에서 누군가 그들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이었다. 하루는 새벽녘 태현이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히 아내의 머리카락이 아니었고 집안에는 노모와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이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그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내 역시 자신의 소지품 중 몇 가지가 자주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었지만 가족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자신이 점점 미쳐가는 것인지 혹은 집안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존재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부부 사이의 긴장과 불신은 점차 가족 전체로 확산됐다. 집안에서는 날씨와 달리 종종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고 부엌이나 마루 바닥에서 정체불명의 물방울 자국이나 먼지 위에 남은 발자국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골집의 낡은 구조 탓에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점차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가족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경직되었다. 태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틈과 천장,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남모르게 인터넷을 뒤져 미신 초자연적 현상, 시골집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사건 사례들까지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혜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거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해답을 얻지 못했다. 결국 가족마저 서로를 눈치 보며 조심스레 관찰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자신의 공포를 숨기려 매일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했고 태현과 시어머니 이선희는 혜진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면서도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다. 집안 곳곳은 낮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미묘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가족 모두 어느새 서로를 의심하며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물리적 증거와 정서적 변화는 단지 한밤의 악몽이나 인간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기이한 것이었다. 혜진은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 남편도 아내를 위로하려다가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매일같이 늘어가는 수수께끼 속에서 이 가족의 삶은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의 미스터리 드러나다 김씨 집안의 불길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집 안팎에서 목격된 이상한 행동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가족 구성원 중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금기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깊은 불신으로 변해갔다. 외지에서 온 혜진은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평소 조용하던 김남식의 마른 미소와 이따금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에 섬뜩함을 느꼈다. 남식은 예전부터 집안 내력이나 가족의 과거를 물어볼 때마다 괴로워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혜진은 어느새 그 눈빛에 숨겨진 음울함과 죄의식, 그리고 말 못할 두려움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하루는 혜진이 안방 장롱 깊은 곳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노랗게 바랜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사진에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는 남식의 누나와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그리고 낯선 여성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해하기 힘든 한탄과 남모를 분노와 슬픔이 빠져나온 글귀들이 빼곡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나. 나무 밑에 숨겨진 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 문장은 혜진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후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낮은 속닥임과 마을 할머니들이 우연히 내뱉는 저 집에는 옛날에 바람 잘 날이 없었지 라는 말도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었다. 남식은 음주만 하면 멍하니 버드나무 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태현의 표정 또한 점점 굳어져 갔다. 시어머니 이선희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집 밖을 혼자 못 나가는 이유를 애써 숨겼지만 어느 날 밤중에 혜진이 우연히 들은 남식의 목소리에서 과거 집안에 참혹한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가족 구성원 모두 특정 주제만 나오면 갑작스레 목소리를 낮추고 집안의 비밀이나 금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집안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묘한 소름 돋는 느낌, 과거의 누군가가 여전히 이 집에 머물러 있다는 추측은 점차 혜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때때로 이들 가족이 그렇게도 외부 시선을 신경 쓰고 자신들의 상처와 죄책감을 공동체로부터 숨기려 애쓰는 이유가 모두 이 오래된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집에 들이운 긴 그림자, 두려움에 가려진 가족의 얼굴, 그리고 버드나무 아래에 잠긴 세대의 상처. 이 모든 것이 혜진의 눈앞에 점차 선명해졌다. 가족 안의 묵은 아픔과 감춰진 진실이 이제 더는 보이지 않는 손에 감출 수 없을 만큼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김씨 집안의 할머니 이선희는 평생을 시골에서 보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슬픔이 숨어 있었다. 이선희는 어린 시절 한국전쟁이 휩쓴 마을의 참혹한 풍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버드나무 아래서 밤마다 들려오던 비명과 누군가 숨어들다 들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다 눈물 짓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생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칠어진 손으로 부엌을 정리하다 말고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과 죄책감이 엉켜 있다. 남편 김남식과의 대화에서 혹은 어둠이 깔릴 무렵에는 때때로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한 번은 어린 태연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다시는 저 나무 근처엔 가지 마라. 그러나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준 적은 없었다. 김남식 또한 중년이 되어가는 동안 술에 의지해버린 밤이 많았고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중얼대는 버릇이 생겼다. 과거 어느 밤 어릴 적 누나가 집을 나가 사라진 일이 아직도 그를 괴롭혔다. 그날 우리 모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지. 누나가 정말 원한 게 뭐였을까? 아버지는 왜 자꾸 뭔가 숨겼을까? 그의 기억은 희미하게 얼룩져 있다. 어린 시절 버드나무 밑에서 얼핏 본 핏자국, 비밀스럽게 엿듣던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대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보였던 순간이 지금도 밤이면 악몽으로 다시 떠오르곤 한다. 설날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엔 노인들은 술잔을 돌리며 흘러간 이름을 한 번쯤 읊조리고 아직도 마을 어귀에서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친구들이 있다. 그들의 눈빛과 낮은 목소리에는 함께 나누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한 공포와 숙명이 녹아있다.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이 집은 사실 떠난 이들의 아픔과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한데 깃든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두 번째 유령의 밤과 신비한 유령, 두 번째 악몽의 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어둑했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며들었다. 혜진은 전날 밤 이후로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였다. 혜진은 자주 깨는 습관이 생겼고 이상하게도 잠자리에 들면 이불 아래에서 한기가 치밀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방구석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 벽 쪽 장롱에서 쓱 하고 무언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흘렀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남편 태연은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장롱 문틈 사이에서 서서히 뭔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으나 고개를 들 때마다 눈과 입이 깜빡거리는 듯했고 살갗은 공포 영화 속처럼 희고 틈마다 검은 금이 갈라져 있었다. 혜진은 몸이 얼어붙은 채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꿈에라도 갇혀버린 듯 자신이 현실에 있는지 아니면 악몽 속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때 그 형체가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기운이 더 가까워졌고 혜진은 밤새도록 배운 불경과 할머니로부터 들은 주문을 가슴속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혀를 굴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온 이후 이 집이 달라졌다. 잠들지 말아라. 절대 깨우지 마라. 숨이 막힐 듯한 순간 그 그림자가 침대 끝에서 혜진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고 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웅크리며 불경을 속삭였다. 그 순간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한순간 번개처럼 방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혜진은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장롱의 문이 삐걱거리며 흐느적이듯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디선가 후드득 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이어서 벽장 깊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울음소리, 뚜렷이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마주친 무언가의 경고인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숨죽인 밤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텅 빈 장롱 공간을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둠 속에서 혜진은 자신이 혼자라는 깊은 고독감과 마주쳤다. 그 순간 방 안가득 퍼지는 냉기와 장롱에서 또 한 번 뭔가가 원을 그리듯 돌아다니는 소리에 그녀의 내면은 더욱 엉켜만 갔다. 방 한가운데는 점차 서늘한 기운이 응집되었고 벽장 틈마다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혜진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계속 주술을 외우며 자신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자는 한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옷장, 천장, 책상 밑으로 가며 방향을 잃은 채 맴돌았다. 그 모습은 인간과 닮았으나 눈동자와 입술의 흉터, 허공에 떠도는 한 많은 표정은 그 무엇보다 생생했다. 몇 분,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조차 힘든 밤이었다. 허리와 다리가 마치 굳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눈꺼풀은 무거워져 갔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 밖 버드나무 그림자가 괴상하게 흔들렸고 나무 밑에서 낮은 탄식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를 기억해줘. 이윽고 장롱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의 공기는 다시 평범해졌다. 하지만 혜진만은 절대로 그 평온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었다. 매번 그림자는 조금씩 달라진 얼굴, 다른 무늬의 흉터, 각기 다른 절망과 원한을 품고 나타났다. 혜진은 숨죽인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 밤 이후 그녀의 내면에는 집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압도적 절망감이 점점 커져갔다. 아침이 밝았을 무렵 혜진은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켰지만 얼굴에는 깊은 불면과 공포,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족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에 몰두했으나 혜진은 점점 자신이 이 현실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가족 누구도 이런 괴이한 현상을 직접 목격하거나 겪은 흔적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나 남편의 눈길은 점점 더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워졌다. 그날 이후부터 혜진은 밤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그림자의 기척을 느꼈다. 장롱문이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갑자기 방바닥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때 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눈을 감기만 하면 사라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깨어날 때마다 눈가와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말 내가 미쳐버린 건가? 라는 불안이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겪은 두 번째 악몽의 밤, 그리고 장롱을 벗어난 목소리, 힘얼건 얼굴의 여인, 나뭇가지에 걸린 유령의 시선 등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혜진은 그 밤 이후 어쩌면 이 집의 더 오랜 원혼, 혹은 누구도 밝히지 못한 가족의 비밀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공포와 집착은 점점 깊어졌다. 현대적 방법에 의한 조사 혜진의 반복되는 공포와 가족 중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절박함은 마침내 현대적인 방법을 동원한 조사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던 언니 민정이 내려오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정은 동생의 심리적 상태를 단순한 신경소외약으로 여기지 않고 객관적 증거나 외부 요인을 밝혀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민정은 우선 집안 곳곳에 최신 보안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거실, 안방, 복도, 욕실 출입문, 뒷마당의 버드나무까지 사각지대 없이 촬영할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긴장과 불신이 엇갈렸으나 최소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카메라 설치 작업은 모두가 잘 때나 집을 비운 낮 시간에 조용히 이루어졌고 촬영된 영상은 서울의 민정사무실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연동됐다. 며칠간의 기록이 이어졌다. 첫째 날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 집안 곳곳에서 일상적인 모습만 반복됐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기묘한 장면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밤 1시경 안방 침대에 누운 혜진 곁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머물다 갑자기 사라지거나 복도의 문이 명백히 열리지 않았음에도 혼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욕실 앞 카메라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세면대의 컵이 저절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장면도 담겼다. 기록을 확인하던 민정은 반복되는 이상현상에 전문 장비를 추가 도입했다. 집안 곳곳에 온도 센서와 습도계,
전기장, Electromagnetic Field, EMF, 측정기를 설치해 비정상적 수치 변동을 체크했다. 한밤중 안방의 온도가 갑자기 기온 대비 5도 이상 하강하거나 마당 쪽 카메라 근처에선 EMF 수치가 심하게 요동치는 일이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특히 버드나무 근처 카메라에는 일정한 시간마다 흐릿한 빛점 또는 안개 같은 형체가 포착되었다. 민정은 주변 CCTV 자료와 경찰, 마을 관공서의 실종 기록까지 대조해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구 마을 회관의 오래된 사진, 주민등록 전산 자료, 오랫동안 전해오는 전설들까지 하나하나 교차 검증했다. 놀랍게도 몇십 년 전부터 이 집이나 버드나무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 아동에 관한 보도 및 미제 사건 파일이 여러 건 등장했다. 자료 속 낡은 얼굴 사진과 현재 영상에 잡힌 희미한 형상들이 묘하게 일치하는 점도 포착됐다. 카메라 소리에 민감해진 가족들은 불면증과 신경증적 반응이 심해졌다. 어느 날 새벽, 카메라에 어린아이가 깔깔거리며 달리다 사라지는 듯한 형상이 찍혔고 어른들이 모두 거실에서 자고 있었기에 가족끼리 서로 의심하는 총극도 벌어졌다. 이내 민정은 컴퓨터 전문가와 손을 잡고 조작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영상과 환경 수치, 과거 뉴스 기록 등을 하나로 묶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자료가 쌓일수록 불가사의한 패턴이 드러났다. 특정 날짜와 시간대, 특히 설날이나 음력 명절 혹은 비오는 밤마다 카메라의 집요하게 같은 지점에서 이상 현상이 반복되었고 오디오 센서에는 낮은 흐느낌,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발걸음 소리까지 잡혔다. 온 가족은 밤마다 영상을 재생하면서 각자의 기억과 감정, 두려움을 다시 맞닥뜨렸다. 혜진은 영상 속 자신이 잠들었을 때 옆에서 무엇인가 손을 뻗는 그림자와 얼굴에 손자국이 남은 모습까지 다시 보며 더욱 깊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민정은 더 나아가 과학수사 전문가와 상담했고 가족 몰래 집안 먼지, 오래된 목재, 벽 틈의 섬유질 등 감식 샘플도 채취했다. 결과적으로 세월이 오래된 집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상한 피지, 머리카락, 오래된 피 흔적까지 미량 검출됐다. 한참 전부터 누군가 집에 숨어 살았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과학적 분석과 미스터리가 교차하는 가운데 가족은 점점 한계에 도달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버드나무 뿌리 근처에 고성능 음향 열화상 장비를 설치하고 새벽녘 오디오 신호를 분석해가며 사운드 패턴 속의 사람이 아닌 여러 겹의 목소리가 겹치는 특이한 양상을 밝혀냈다. 현대적 기술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깊어져만 갔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단순한 미신이나 심리적 문제만의 문제가 아님을 체감했다. 민정은 더 많은 전문가 협업을 요청했고 국내외 미스터리 연구단체와도 접촉했다. 외부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은 영상에 담긴 그림자 및 음성 데이터, 정체불명의 손바닥 자국을 분석하면서 이 집 자체가 오랜 세월 누군가의 한과 불안, 집단 트라우마가 축적돼 특정 상황에서 현실과 초자연 현상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집안에서는 혜진의 증언과 영상, 각종 과학적 증거를 통해 가족 전체가 이 현상을 외면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경 과민 혹은 우연이 아닌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이었다. 가족 모두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마침내 오랜 시간 닫혀있던 의심, 원망, 두려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현대적 과학과 전통적 믿음이 오묘하게 교차하며 김씨 가족의 집은 이제 더는 평범한 시골집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끔찍한 진실, 가족이 대대로 숨겨온 어둠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과거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다. 과거에 감추어진 이 가문의 어두운 진실은
오랜 세월 마을과 가족 모두의 입을 봉쇄해왔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마을의 노인들은 잊고 싶은 상처와 함께 침묵을 지켰지만 반복되는 기이한 사건과 현대적 조사로 점차 비밀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70년 전 한국전쟁 시기 이 고즈넉한 마을은 피난민과 군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불온 분재에 대한 비밀스런 처형과 신문이 빈발했다. 산속 은신처였던 김씨 집 주변, 특히 뒤뜰의 버드나무 아래는 때때로 군사규율을 어긴 이나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여성들이 은밀히 끌려와 신문과 처벌을 받던 장소였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마을 소녀, 어린 며느리, 그리고 외부에서 쫓겨온 난민 여성까지 뒤섞여 있었다. 김씨네 조상 또한 당대 실세나 군에 협조하며 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한때 명예와 안정을 택했지만 그 뿌리는 누군가의 피눈물과 원혼 위에 세워진 셈이었다. 특히 마을 기록을 조사하던 혜진의 언니는 실종자 명단 속에서 버드나무 근처 사라진 이들의 인적 사항, 마지막 복장, 심지어 착용했던 장신구까지 세밀히 기록된 종이를 발견한다. 그중 한 여성은 전해진 귀신의 외형과 정확히 일치했다. 노인의 숙이, 오래된 서류, 해진 편지와 흐릿한 사진 여러 장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공포는 바로 탄압의 공포와 정의를 빙자한 폭력,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깊은 죄책감이었다. 할머니 이선희는 한국전쟁 당시 목격한 이들의 처형 장면, 숨죽여 우는 소리, 어느 날 밤중 피를 흘리며 버드나무 뿌리 아래로 질질 끌려가는 젊은 여자와 그 유가족의 오열,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방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선희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구체적인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남편 역시 당대의 불안과 굴곡,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진 악몽 속에서 살아왔다. 김태연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종 숨어드는 여성의 그림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소리, 그리고 장롱에 깊숙이 감춰진 물건들, 한복 자락, 낡은 머리빌 등 은 모두 이 참극의 흔적이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지독한 죄책감과 두려움, 함께 덮고 살아난 집단 트라우마로 인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주제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의 삶은 매년 의례적으로 버드나무 주변에서 제사를 지내고 금기를 지키며 그 기운을 달래려 애써야 했다. 결국 성인이 된 태현과 혜진은 단순한 귀신이나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거친 증오와 슬픔이 이 집과 마을을 영원히 묶어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진실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만의 상처가 아니라 전쟁과 사회폭력이 남긴 흔적이 후손의 삶까지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증오와 두려움을 숨기는 집단의 침묵은 결국 더욱 강력한 원혼과 재앙이 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숙명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미스터리 연결, 가족 음모 김씨. 가족의 집안에는 단순한 귀신의 저주나 마을의 미신을 넘어서는 세대를 이어온 심층적인 음모와 미스터리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가족과 마을 모두는 각자 불가해한 경험들을 조각조각 간직한 채 침묵하거나 외면해왔지만 점차 드러나는 단서와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물려 갔다. 가장 먼저 의심스러웠던 것은 가족 구성원마다 기억이 어긋나거나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일부러 말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혜진의 시누이와 작은 아버지는 어릴 적 집 뒤편에서 사라진 이웃 소녀에 대해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으나 나중에 몰래 대화하던 중 누구보다 세세히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발견된 오래된 물건, 한복 자락, 녹슨 목걸이, 촌농이 얼룩진 쪽지 등은 모두 몇십 년 전 사건들과 직접 연결되는 결정적 실마리가 되었다. 딸 민정이 보안 카메라를 돌려보던 중 가족 중 누군가가 깊은 밤마다 욕실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벽장에서 무엇을 꺼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했고 아래층에서 곧잘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오디오 녹음에 잡혔다. 심지어 집안 CCTV에는 분명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그림자 혹은 절름발이 여인의 실루엣이 오가다 사라지는 영상이 남아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은 진짜 인간의 흔적과 영적인 현상이 서로 뒤얽혀 누구도 정확히 선을 긋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조사 결과 전쟁 시기 김씨 집안 일부 남성이 군과 협력하여 피난민 신문이나 처벌에 섞였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의 소지품이 집에 남겨져 있다는 진상이 밝혀졌다. 장롱 속 편지와 사진에는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자의 고뇌, 방관했던 이의 불안, 그리고 상황을 이용한 누군가의 냉소적인 기록까지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었다. 마을 노인들도 그때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장면이 밝혀졌고, 심지어 친족 간의 미묘한 복수심이나 감정적 배신이 뒤어린 구정까지 덧붙여졌다.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가족이 숨긴 악습과 곁에 살아남은 자들의 집단 외면이 오히려 원혼의 존재를 강하게 현실로 불러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미스터리는 단지 귀신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의 죄책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온 폭력과 음모가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다. 각종 단서들이 이어 붙여지면서 마침내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이 과거 사건에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집안의 저주와 음모가 연결된 비극임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 사이에는 극심한 불신과 분열,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화해의 순간이 나타났다. 장남은 자신의 무관심을, 시어머니는 침묵을, 작은아버지는 반김을 후회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오열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음이 명백해질수록 가족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공동의 음모와 비극을 해소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가족의 미스터리는 억눌려온 세월과 복잡한 감정, 과거의 악행과 그에 대한 처벌까지 하나의 길고 긴 그림자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김씨 집안을 감싸던 침묵의 벽은 실은 각 인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런 갈등의 산물이었다.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피로 얼룩진 과거의 그림자에 대해 가족들은 저마다 상반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선희의 내적 소용돌이 할머니 이선희는 평생 자신을 옥죄던 죄의식과 책임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살아왔다. 전쟁의 기억, 잃어버린 이들, 그리고 자신의 침묵이 불러온 파국. 그녀는 모든 걸 무덤까지 가져가길 바라면서도 매년 명절이면 버드나무 아래 혼자 울었다. 입을 열고 싶으면서도 가족과 마을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또 침묵을 택한다. 밤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그날 방관하지 않았다면. 자책하며 어린 태연의 머리를 쓰다듬다 목이 메어왔다. 김남식의 모순된 행동과 변명 아버지 남식 역시 침묵과 반김의 공범이었다. 그는 겉으론 무뚝뚝했고 술에 의존해 괴로움을 숨겼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자유를 갈망했다. 남식은 가족의 비밀을 들켜버릴까봐 몸서리치면서도 언젠가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불안에 밤마다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마다 왜 아무도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도리어 모두의 불행이 되었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 고민은 체념으로, 결국은 겁에 질린 침묵으로 굳어졌다. 혜진의 분노와 미련 도시에서 온 며느리 혜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소외, 그리고 시댁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운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만 드러나면 모두 해방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저주가 내려올까? 매 순간
갈팡질팡했다. 어느 순간 자신도 가족의 금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체감하며 한밤에는 눈물과 함께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는 해방의 갈망이 내면을 갈라놓았다. 태현의 불안과 죄책감 아들 태현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면서 어릴 적 들었던 소문과 비밀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내 혜진이 겪는 괴현상, 할머니의 한숨,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어렴풋한 악몽이 어른이 된 지금도 삶을 지배했다. 그는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버지, 할머니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충성심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자 더 이상 과거를 묻어둘 수 없다는 부담이 커졌지만 선뜻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용기가 부족했다. 서로에게 닿지 않는 울음이처럼 가족 모두는 저마다의 역사와 상처, 그리고 침묵 속에 자리한 짙은 그림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각자 해방을 원하는 한편 진실을 마주봄으로써 마을의 저주와 가족의 몰락을 동시에 막으려 드는 기이한 공포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들의 억눌린 울음은 집안 곳곳에 박혀 버드나무의 바람소리와 함께 밤마다 메아리쳤다. 하지만 정작 서로의 방황과 절망, 용서를 향한 몸부림은 좀처럼 닿지 못했다. 그 틈에서 마침내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 진짜 해방과 용서가 찾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믿음, 절망 속 작은 불빛 가족이 겪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먼저 할머니 이선희는 전통이고 신앙이며 조상을 향한 깊은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신발 앞코를 밖으로 맞추며 식구들 몰래 헌쌀을 새벽마다 버드나무 뿌리에 뿌리기도 했다. 아들 남식도 외면하던 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절을 했고 태현과 혜진은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가족 제발 평화롭게 라고 간절히 속삭였다. 작은 제사상 촛불 아래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기도가 절절하게 이어졌다. 밤이 되면 집안에는 기묘한 평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시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을 구판을 치르거나 서울에서 온 혜진 언니 민정이 심리상담사와 신부를 동행해 가족 치유의식을 진행할 때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믿음에 매달렸다. 뒤섞인 명상, 구음, 기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침묵 속에서 가족은 절망의 저 끝에 잠깐의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시간이 흐르자 가족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음을 인정했다. 누군가는 용서를 말했다. 남식은 버드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이게 모두 내 탓이다 라며 오래된 죄의 고백과 용서를 빌었다. 이선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하루 새벽 손수 한복을 꺼내 돌아가신 이와 마주 앉아 긴 편지를 읽었다. 혜진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품에 안겨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저주도 귀신도 과거의 그림자도 우리를 묶지 못해요 라고 말했다. 금지가 풀리자 마침내 집안 곳곳에 창문이 다 열리고 모두가 햇살 아래 마당에 모여 앉았다. 민정은 모든 증거와 영상을 모아 가족 앞에서 보여주며 여기서 끝내요. 우리 도망치지 않아요. 잘못도 상처도 모두 인정할 때가 온 거예요. 라고 선언했다. 누구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제사와 의식, 서로에 대한 용서는 가족 각자에게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는 작고 큰 해방이 되었다. 하지만 해방에는 대가가 따랐다. 고백과 치유의 밤이 지난 후 남식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오랜 죄책감과 두려움, 원혼의 저주 탓인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마비와 경련이 찾아왔다. 가족들은 병원 침대에 눕힌 남식 곁을 지키며 그가 이 집은 항상 무서웠다. 내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라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릴 때까지 손을 잡았다. 이선희 역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남기고 숨을 거뒀다. 태현과 혜진 부부 그리고 딸 민정은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누군가에게 벌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악몽의 집을 떠나 도시로 갔지만 오래된 한이 사라진 뒤에는 이상하리만치 후련함과 적막,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짙게 남았다. 가족의 마지막 시련은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벌이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는 작고 고요한 해방의 기억으로 남았다. 궁극적 의미와 평온에 도달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후 김씨 가족은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속 깊이 쌓여왔던 고통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집안 곳곳을 감싸던 중후한 어둠과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해방감과 평온의 감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각각의 구성원들은 삶에서 겪은 비극과 상처, 그리고 집단적 죄의식이란 족쇄를 내려놓으며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혜진은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이제 이 집의 저주가 끝났음을 믿는다고 조용히 속삭인다. 예전에는 한 걸음 내딛기도 두려웠던 버드나무 아래를 지금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쓸고 닦으며 돌아보는 용기를 낸다. 마당을 감싸던 침울한 기운도 어느새 봄바람에 흔들리듯 사라지고 집안 전체가 새로운 공간처럼 느껴진다. 남은 가족들은 낮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 태양을 맞이하고 밤에는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잊어버렸던 사진첩을 뒤적이거나 서로의 추억을 곱씹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과와 용서,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때 그들의 얼굴엔 평온이 깃든다. 누군가는 조용히, 누군가는 울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도 그 집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과거의 소문과 두려움, 의심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마을 아이들이 무서워하던 버드나무 아래는 더 이상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된다. 김씨 가족 역시 한 세대가 떠나고 또 다른 세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오랜 상처와 한 죄와 용서가 얽혀 생긴 음흉한 집배 전설을 넘어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 평화와 안식을 위한 의식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그 집을 떠나 도회지에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그리움만을 마음 한켠에 품은 채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에 닿는다.